아까 이 절풍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고구려도 그렇고 북부여도 그렇고 백제도 신라도 전부 다가 새깃을 꽂는 풍습이 동일해요. 그러면 하나의 정치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고조선 시대로 올라가면. 근데 보면은 요 하얀 부분에 밖에 검은색 테두리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해석하지 못한 게 이 부분인데 이 하얀색 부분이 어떻게 고정장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색 테두리는 말 타고 달리거나 또 걸어 다닐 때 이게 어떤 고정장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 이렇게 꽂기도 하고 또 앞에다 꽂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런 모양으로 꽂기도 하고 아까 이거는 광개토대왕릉에서 나온 금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구려는 소스리망 때도 금관이 있어요. 근데 막 우리가 발굴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산산조각이 나거나 또 심하게 도굴이 되거나 일부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금관이라고 해명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국 학자들은 그냥 무슨 장식이 금장식이 나왔다 이렇게 해놔요. 중국 학자들은 알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림성 쪽은 발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별로. 요녕성 쪽 뭐 이쪽에서 고구려 유적이나 유물이 엄청 나옵니다. 고조선 것도 생각해 보세요. 2000년간을 고조선이 존속했는데 물건이 보통 많겠어요? 나오면 부여거이고 뭐 그런데 부여적인 성격이 있지만 잘할 수 없다. 아마도 북방 이름 모를 북방 민족의 유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고구려 것도. 근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이 지역에는 고구려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건 고구려의 유물이고 동반 유물이 고구려적인 특색을 어떤 것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고구려 거다, 유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논문을 쓸 때 끌어들이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거기서 그랬으니까 발굴한 사람이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역사 왜곡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있고 우리가 왜곡을 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해부해 봤습니다. 정말 이게 궁금하거든요. 너도 나도 고구려 남성분들이 이런 모자를 썼어요. 해부해 보니까 요 안에 거가 이게 신라 금관총 속의 속관인데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굴곡이 거는요. 우리 정수리가 둥글잖아요. 올려놓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25cm를 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22cm, 1cm, 19cm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 그 네모난 모자의 형태가 여기서 보이고요. 이건 좀 크진 않은 거고요. 이런 경우는 푹 쓰고 속에 절풍이 이게 있을 겁니다. 있고 외국 나가면서 큰 모자를 쓰고 관끈을 그 대신 이런 경우엔 턱 밑에다가 관끈을 묶었죠. 근데 이런 경우는 관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투머리만 가리고 아까 그 홍산문화의 옥고처럼 고정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속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동일한 머리 모양 속에서 동일한 모습을 지닙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북방의 금속 문화가 아까 제가 우리보다 카라크스 문화가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1000년이나 늦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금관 뭐 이런 걸 막 만들겠어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신라가 얼마나 그 금속공예가 발달했는데 그것도 왕의 관을 북방의 샤먼의 관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뭐 철제로 만든 그냥 이렇게 그 가로 세로로 엮어서 간신히 만든 관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참으로 무모한 해석이죠. 그래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실제로 금관의 안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뒤에 하고 옆에가 다 어때요? 공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서는 신라 금관을 재현할 때 가운데를 씌우고 여기를 공백으로 놔두고 관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영미가 사는데 소개를 다 검은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금관이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너무 탁하게 보여요. 그게 해외로 나갈 때는 우리 금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조형미를 상실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화면에서 보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나뭇잎 장식 또 하트 모양처럼 된 이런 복숭아 모양 장식이라고도 하는 게 서기전 25세기 평양 부근 강동군 고인돌 유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만주 쪽에서는 귀걸이 모양에서 하트 모양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교육에서 우리가 이런 걸 올바로 가리키면 우리 민족이 뭘 추구했나,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사상이나 뭐 이런 것을 올바르게 이런 장식부터 그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전사를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아까 그 화면에서 광개토대왕 금관과 함께 그 나온 것을 요 정도만 갖다 놨는데요. 관태둘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진이라도 갖다 찍어서 이거 실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영성 박물관에 조금 있다가 많이 관심을 저 같은 사람이 갖는 것 같으면 또 없어져요. 중앙에 기속되면 고만이거든요. 중국의 경우는 유물이요. 홍산문화에서 나온 곰뼈, 또 곰 조소품, 그걸 이제 우리 학자들이 가서 막 당군 신화를 그대로 재현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없어졌어요.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조합하면 광개토 대왕의 금관을 뭐 확실하게 복원할 수 있죠. 그게 드라마에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국적이 없는 금관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런 금관과 함께 일반 고구려의 관리들은 옆에다 이런 걸 꽂기도 했어요. 새 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꽂기도 했죠. 여기 그 타래 문양, 구름 문양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이 모양에서 백제 칠지도 손잡이 부분의 문양이 불꽃 문양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관식을 꽂았는데 이것도 여기다 제가 빨갛게 재해석 문제 써놨지만 중국 학자들은 이름 모를 북방민족의 관식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구려적인 유물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고조선 유물에서 늘 장식당취가 나오고 청동 방울이 나와요. 청동 방울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요인은 아까 제사의식에서 우리가 거기서는 홍산문화에선 타악기가 주로 있었잖아요. 방울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신을 즐겁게 한다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울이라든가 이런 게 동반되는 유물은 고구려나 고조선의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가 물소의 얼굴이에요. 우리보다 고구려보다 1세기 후에 북방민족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금으로 된 관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민족에게 오히려 영향을 준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봐야죠. 고조선의 경우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모수의 해는 하늘의 해. 그래서 모수는 머스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해모수가. 그래서 고조선의 단군을 우리가 해의 아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왕관에는 불꽃 문양, 타오르는 듯한 불꽃 문양이 고구려에서 묘사가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그 금동 절풍에서도 삼조고가 있고 이게 훨훨 타오르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를 북한의 그 평양 역사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고려대학에서 이걸 갖다가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금 장식품 그랬거든요. 북한도 그래요. 그거는 이게 절풍으로 이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모아져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길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와 연결돼서 여기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저거를 사실상 그 머리 위에 썼다고 하면 굉장히 그 화려한 그런 그 복식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이 참 선생님들께 새로이 보여지실 텐데요. 이거를 저는 장수왕 금관으로 해석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은행에 보관이 돼 있고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뜻있는 분이 이거를 그 도굴해 온 거를 일본 사람으로부터 구입을 해놔서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는요. 고구려의 정치 이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라는 금관이 계속 똑같잖아요. 만들어진 시점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세움장식이잖아요. 김할지 신화의 계림. 계림은 신라라는 그 나라의 명칭으로도 쓰였지만 숲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 뻗은 그런 그 가지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곡은 끊임없이 번성하는 그런 그 태아를 상징하고요. 근데 고구려는 아까는 소스리망 때 제가 금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스리망 때 금관은 조각조각 나왔는데 건국 신화를 형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과 새가 장식으로 등장을 해요. 관태둘레하고 그것도 조각조각 출토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광개토대왕 때 오면은 너도 나도 쓰던 절풍이잖아요. 왜 대중적인 것을 택했을까? 금관으로서. 그거는 광개토대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어떤 국가의 그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이면에 이미 요서 지역으로 광개토대왕 이전에 계속 진출해서 고조선 시기에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부터 빼앗겼던 나나까지의 영역을 다 확보합니다. 고구려가. 거기를 다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영토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은 실질적으로 고조선의 옛 땅을 수복한다는 그런 건국 이념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물 이념으로서 삼국사기에 옛 고토를 수복한다는 그런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조선의 계승자로서 자기네가 이미 직접적인 지배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남쪽의 신라와 백제 이외의 모든 땅은 어쨌든 다 아울렀잖아요. 일본까지도. 그래서 조공을 받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배권은 갖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고조선의 옛 땅을 통합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보면 백제와 신라가 옛 구려의 속국이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백제와 신라는 속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고조선 때 다 속해 있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그러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제 생각에는 너도 나도 썼던 고조선 때의 그 절풍을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금관으로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수왕 때 와서는 왜 태양을 상징하는 저런 모습으로 했는가?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의 정치사는 삼국사기에 처음부터 멸망할 때까지 보면 거의 전쟁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한 거는 요서 지역을 계속 침략해 나갈 때 중국은 막강한 제국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쪽을 고조선의 고토를 다 수복하자 장수왕 때 평양 천도, 남평양까지 황해도 신원 땅에다가 건설했다고 북한 학자들이 발굴 사실을 알려오는데 그러면서 남하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공주로 한강 유역을 뺏기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때가 백제가 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백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2년간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 거기 곡창지대거든요. 거기를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남하한 게 아니라 곡창지대의 군사력을 한강으로 파견해서 그쪽을 상실하는 것보단 중국 쪽의 그 산모작 지역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밑으로 남하했는데 고구려는 그 당시 백제를 향하지 않고, 당시 중국은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소까지를 정복했으면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게 더 빨랐을 겁니다. 견고하게 짜여진 국방력을 가진 백제와 신라를 겨냥할 게 아니고요. 고구려가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던 것은 고조선의 옛 고토를 수복하겠다. 그러면 백제와 신라도 통합해야지 하나의 한 민족이 되잖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신라의 역할 때문에 좌절했지만, 어쨌든 이 태양을 표현하고 해모수의 아들, 그 주몽의 후예들이 태양신 해모수를 상징하는 이런 불꽃 문양의 그 관모를 표현했다고 하는 건 바로 이제는 직접 지배 체제를 고구려가 남쪽까지 다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금관의 양식을 바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에다 꽂았던 요녕성 쪽에서 출토된 그 관식에 보이는 거하고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요런 그 문양에서 백제 칠지도의 손잡이 부분의 불꽃 문양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화권임을 정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장수왕 시기에 한반도와 만주 이 전 지역을 직접 그 지배 영역으로 만들고자 주력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정말 그 국가의 그 정통성을 확립해서 고조선의 천하 질서를 재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저는 해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금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금관의 종주국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금관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동북공정이요? 금관 있냐고 물어보시면 금방 깨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나라 이전까지는 금관이 없고 요 나라 때 그 금관도 하나의 매장 풍습이 불과했거든요.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제가 하나씩만 여기다 하나 했는데, 속에는 역시 절풍 모양이죠. 이런 게 이제 일본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무령왕릉에서 나온 그 무령왕의 거고요. 여기는 무령왕 왕비의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요즘 그 드라마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오죠? 양쪽에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한성 백제박물관에 가서 강의할 때나 거기 뭐 이렇게 모형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유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요, 이것도 두 개가 쌍으로 나왔는데 서로 사이즈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그러면 비대칭이 되잖아요, 옆에다 놨을 때. 근데 실제로 정말 저걸 비대칭으로 했을 때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그 조그만 차이로 비대칭을 표현하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보고 발굴 보고서를 정확히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무령왕릉은 한 번도 발굴한 적이 없는 그 처녀분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박정희 그 정권 시절에 여름에 홍수가 나서 거기를 갑자기 급조해서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식이 어떻게 떨어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부패되면 이렇게
낮아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렇게 겹쳐져서 나온 거예요. 머리 위에서. 그런데 왕의 거는 앞에 놓인 게 사이즈가 작고요. 뒤에가 약간 크고 여기 왕비의 거는 여기 나뭇잎 장식이 없는데 왕의 거는 있어요. 근데 앞에 밑에 깔린 거는 장식이 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장식이 앞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렇게 놓였던 거죠. 그러면 부패되면 이렇게 겹치잖아요. 장식은 뒤로 가고요. 그 왕비의 거는 장식은 없지만 역시 왕비의 것도 겹쳐져서 나왔는데 앞에 거가 더 크고 뒤에 거가 더 작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올바르게 그걸 반영하려면 왕과 왕비가 왕은 앞에가 작고 왕비는 앞에가 약간 큰 거를 관식으로 비대칭으로 서로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영미가 살아나는데 그건 역시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 관식이 조그매요. 근데 이따만한 모자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탁해요, 머리가. 그러니까 상투만 덮는 말씀드리면 요런 거기선 이게 금으로 만든 게 안 나왔으니까 뭐 백화수피, 자작나무 껍질이나 비단이나 또 비단을 누벼서 만든 게 신라 무덤에서는 나왔거든요. 비단이나 또는 가죽, 거기에 또 수놓은 거 그런 거에다 요만한 거에다 요걸 꽂았어야지 어울리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드라마는 너무 답답해요. 너무나 많이 우리의 문화를 조형미를 상실시킨 상태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죠. 그 다음에 백제는 아직까지는 금관이 안 나왔습니다. 출토되지 않았는데 고구려가 금관을 만들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라가 한 반세기 정도 늦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백제가 금관을 안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식민지 시절에 마구 파헤친 훼손 상태에서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언젠가는 출토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의 고분에서 나온 이 금관도 여기가 다 비어 있죠. 사이즈가 속과는 작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 겉에 거는 훼손되고 속의 것만 나오는데 동일한 게 일본 후쿠오카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주 수촌리 금동 것도 속에는 이렇게 작은 속관이 들어가 있는데 모두 5세기경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중국도 영화를 보니까 상투를 틀었는데 중국은 그런 황제가 어떤 관을 썼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실제 남아있는 진시황의 초상화입니다. 이 두 개가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관을 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원장의 초상화인데 요즘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조선시대의 이 관복으로 입었던 사모관대를 하고 여기는 복두라는 그런 모자를 썼죠. 저 모자를 쓰면서 금관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토우는 귀족 토우는 바로 저 모자를 쓰고 토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가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금관 연구는 북방 샤먼회관뿐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이 적성묘에서 이 전체를 다 황금으로 덮은 황금 인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관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신라 금관의 원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라 이외에 고구려는 더 일찍 금관이 만들어졌고 또 고구려 금관은 변천사를 올바르게 정리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소스리망 이전 초기부터 관태둘레는 나오는데 너무나 도구를 많이 당해서 제대로 된 장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우리가 금관을 만든 연대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거는 화살하고 이게 창이에요. 신라 금관의 나무 세움 장식하고는 전혀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그 북방 민족의 모자에서 여기가 이게 이렇게 쓰면은 뾰족하지 않느냐. 그 우리랑 비슷하다. 그러는데 이게 두건처럼 됐는데 어떻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형태가 비슷한 게 있으면 줄긋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저 같은 경우는 세계사에서 보편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수저도 우리는 외국에서 온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조선 유적에서는 수저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그 운남성의 석채산에서 출토된 이게 금동상인데요. 여기서 신라 금관이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계층이 노예예요. 그래서 귀족 앞에서 이 가무를 해야 되는데 발동작 하나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는 듯한 그런 그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도 우리 금관이 그 중국의 어떤 노예층의 신분의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그런 모자에서 그걸 따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줄긋기를.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가 원료는 될 수 없고 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그 해석이죠. 그다음에 이게 좀 연대가 앞서기 때문에 고구려 초기 정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북방 지역의 사르마트 금관, 뭐 틸리아 테페 이런 유적 이런 데서 나오는 금관이 우리 금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금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형태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정치성에서 올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봉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봉총이에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제가 아주 많이 속상해하고 연구하던 그런 그 금관인데요. 왜냐하면 이 서봉총은 왜 서봉총이라고 하느냐 하면 서는 스웨덴을 한자어로 했을 때 서가 들어가고요. 서전 그래서 봉은 여기 뒷부분에 그 봉황새라고 이 발굴자들이 일본 시절에 발굴했는데요. 발굴하고 봉황새라고 해가지고 그냥 서봉총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스웨덴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걸 다 발굴해가지고 딱 그 금관을 들어만 내면 되는 그 찰나에 스웨덴 그 쿠스타프 황태자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고하게 그 관심이 많은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절에 조선 총독부 지휘하에 발굴이 되다가 그 스웨덴 왕자가 오자 그걸 드러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로 자존심이 만신창이가 되죠. 그래서 저 고분의 이름을 서봉총이라고 불리우고 저 금관은 바로 서봉총 금관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는 정확하게 이게 언제 만들어진 누구의 금관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일본 그 당시 이거를 파헤친 유명한 고고학자가 우리나라 연대의 연호를 가름해봐도 여기서 이게 은으로 만든 이렇게 합이 나왔는데 이 밑바닥하고 속안에 연호가 있어요. 연수라는 연호가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백제에도 신라에도 고구려에도 연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아무래도 고구려 연호가 조금 뭐 어떻게 변형된 건 아닐까. 근데 연호가 변형된 경우는 없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고창국, 실크로우드가 전개되는 쪽에 신강 그 자치구 있잖아요. 거기에 고창국이 있습니다. 그 고창국의 국문태왕, 가장 고창국이 강성하고 막강할 때가 국문태왕 시절인데요. 국문태왕 때 연호예요. 그렇게 하면 그 절대연대가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서기 624년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당시 이것을 선물 받았을 사람은 진평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봉총은 이름도 신통치 않잖아요. 이름도 진평왕릉이라고 해야 되죠. 다시 태어나야 마땅한데 아직도 우리 땅 안에서 만들어진 이 금관에다가 스웨덴 황태자가 와서 드러냈다고 서자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서봉총이 진평왕릉이면 그 집안에서 여기다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진평왕릉은 딴 데로 비정돼 있어요. 정확치 않지만. 그래서 딴 무덤에다가 진평왕 그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걸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공정에 정말 맞서려면 실증적인 연구 기능을 발휘하게끔 이런 연구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 역사 침탈에 대비하는 이 민족사관을 수립하고 우리 민족 문화를 재해석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한 면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우리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길이 참으로 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는 아까 조금 제가 고조선의 장식 단추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그 옷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항 문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상세하게 그걸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생명력을 고구려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그 전쟁사 속에서 피어오르는 생명력을 조형의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고조선 사람의 어떤 바지가 부패된 곳에서는 긴 네모 모양으로 한 면에 이렇게 쫙 붙였던 흔적이 나와요. 위에는 둥근 그 단추를 달고요. 그러면 걸었을 때 이게 움직이면서 사실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게 이 바로 고구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면에 보면 아주 풍성한 바지에 조금해서 좀 보이시기 그런데 꼭 표범 문양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주 적절한 일정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그 고구려를 재현한다고 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그냥 점을 찍은 듯이 막 퍽퍽 찍어 놓은 거예요. 간격도 안 맞고.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의 옷하고는 거리가 멀게 광대옷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 문양들이 재현되어 있는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의 옷을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요즘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되잖아요. 그게 참 고마운 일이죠. 사실 보면 이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진 저는 그 우수한 DNA가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좋게 더 해석하려고 제가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이 조그만 나라에 또 남북이 분단돼서 어떤 때 우리나라를 찾으려면 지구본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 조그만 면적에서 세계적인 그 예술가부터 과학자부터 엄청 배출되는데 그런 나라는 사실 지구상에 없지 않나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실상 굉장히 장점이 더 많은 민족이죠. 아까 붉은 악마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 봤듯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뭐 기독교다, 불교다, 뭐 천도교다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유혈투쟁을 벌이지 않고 공존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종교 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민족이 잘 저희가 정치를 해나가면 정말 조화와 화합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문양에서도 그런 것을 사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도 우리는 일정한 이치를 가지고 그것을 의상에 표현했죠. 그래서 요즘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여기다가 하면서 세계적이 되고 뭐 그러는데
사실 디자인 대학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요. 고구려 고분벽화를 잘 모르는 학생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포장지 하나도 우리다운 맛은 없어요. 막 서양적인 것 그런 게 더 많고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포장지 하나도 이렇게 보면은 금방 그 나라의 국적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유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문화다운 어떤 그런 색감을 지닌 것들이 아까 공항을 말씀드렸지만 첫 얼굴인 관문에서도 없고 뭐 조그마한 이 과자 봉지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다운 그 고유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적으니까 그게 결국은 이 상품 가치를 낮게 책정시키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경제의 효과에까지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표현은 굉장히 대담하고 역동적이기도 하지만 일정한 이치를 갖는 그런 조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벽화가 낡아서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바지하고 웃옷은 다른 문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밑에는 타원형, 위에는 점문양.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원 안에 조그마한 별처럼 작은 문양을 넣어서 소우주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옷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는 이 디자이너들에게 사실상 세계의 무대에서 재현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문양은 뒤이어서 계속 보셔도 역시 여기는 마른 목골로 이렇게 다양한 기하학적인 문양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양들이 전부 다가 외래적인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시한 또 외국 학자들도 우리의 이러한 문양은 외래적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크로드가 전개되는 그런 지역의 어떤 문양과 또 중국의 문양 이 중에서 기하학적인 문양은 우리가 가장 이른 시기에 보여지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예를 한번 보면요. 다음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이 동암리 고분벽화의 아주 화려한 그런 색상의 문양하고 이 실크로드가 전개되는 지역의 문양은 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한눈에 봐도. 그 다음에 이 문양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다음 화면에 정리해 놨는데요. 뭐 타원형, 원추형, 뭐 색동, 뭐 넝쿨 이로 말할 수 없이 다양한 거를 연속으로 또는 단독으로 혼합해서 그렇게 그 안에서 조합 의지를 서로 달리했다고 하는 것은 우수한 창조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요. 염색, 직조, 자수, 장식, 단추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다, 흰 옷만을 입었다 뭐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식 기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색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짤막하게 생략을 하고요. 갑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식 기법에서 뒤이어서 갑옷이 아까 발달한 그런 어떤 원시적인 형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갑옷의 원료, 정말 갑옷 고조선의 갑옷 문화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뚝했고 한류를 일으킨 그런 대표적인 이 복식 문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발굴을 하고 발굴 보고서상에서 조금 흑백으로 이렇게 사진을 내보내거나 또 모형도를 그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에 그 우리 민족이 거주했던 지역에서 나온 뼈갑옷 조각이에요. 조각인데 우리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 뼈갑옷이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이 들어서기 이전에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오면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중국은 그 많은 문헌 자료 안에 뼈갑옷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그 많은 발굴이 있었지만 뼈갑옷을 그 출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뼈갑옷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백제의 몽촌토성에서는 한 벌이 나왔죠. 그게 지금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죽갑옷을 만들어서 중국에 그 영향을 주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왕조 무덤에서 이 갑옷이 나왔어요. 쪼가리가. 그런데 중국은 분명히 상왕조의 거라고 하죠. 저는 제가 재해석했어요. 도저히 중국의 것일 수 없다. 당시 중국의 이 문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질그룹부터 탈의 문양이라고 하는데 고유의 문양이고 아주 많이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문양을 중첩으로 사용하고 저 탈의 문양을 한 거는 우리가 만든 갑옷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예물로 주었거나 영향을 주었던 그런 그 흔적임을 아주 상세하게 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 단추가 갑옷으로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을 먼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경우는 청동 단추가요 우리보다 거의 그 1세기나 늦어요. 또는 그 1세기 정도 늦은 거는 하북성 정도, 산동성 일부 아주 몇 군데만 나오고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뭐 거의 한 500년 이후에 정도나 이 청동 단추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아예 안 보여요. 근데 고조선 그 유적에서는 웬만한 무덤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 단추가 만들어진 기원도 중국 학자들은 역시 발해만으로부터의 그 영향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철갑옷, 철갑옷을 한번 보죠. 그 다른 화면에서 철갑옷 조각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 고기 비늘 모양 갑옷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상에서도 그게 많이 그 재현되잖아요. 근데 이 철기를 사용한 연대도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철갑옷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 갑옷 조각 하나하나를 이렇게 엮은 건데 같은 시대의 중국은 서한의 그 유물들이 그 출토된 상황에서 보면 그 하나하나 사이를 연결한 거를 가죽끈이나 비단끈으로 꼬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해체가 잘 되겠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고조선의 이 그 철갑옷의 경우 철징으로, 고구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쉽게 그 설명드리면 고구마 찌는 그릇 아세요? 그 이렇게 찜 그릇, 그게 이렇게 수축성이 신축성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연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구려의 경우는 뭐 5,000명이 10,000명이 나가서 싸우면 삼국사기 기록에요. 그 고구려 본기에 전체가 다 갑옷을 입은 걸로 나옵니다. 말까지요. 근데 갑옷은요, 보병의 경우는 위에만 입어야지 바지까지 갑옷을 입으면 안 돼요. 빨리 걸어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은 위에만 입고 진시황 병마용에 나오는 그 보병들은요, 갑옷이 뭐 대단한 것 같죠? 전부 가죽입니다. 진시황의 통일정부가 전국을 통일하고 아무리 그 군현을 설치하고 황권을 중앙에 통일하려고 했지만 염철을 올바르게 국유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을 국유화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서한 제국의 그 무제 이전까지 중국은 각 그 철이 나는 생산지의 제후왕이나 여루는
철갑옷을 만들어도 중앙정부가 보급화를 시키질 못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양마, 말을 키우고 그 갑옷을 확대하고 보급시킨 다음에 흉노를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서한하고 고조선이 여러 번 전쟁이 있었지만 급하게 쳐들어온 군사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러한 갑옷의 우수성인데 고구려의 경우 5천 명이면 5천 명, 만 명이 사람과 말이 다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까지 입은 기마병이 말도 갑옷을 입는데 조금 이따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이 말은 투구까지 다 말투구도 있어요. 얼굴을 가리는데 그 말투구를 조금씩 이게 훼손이 돼서 아쉽지만 잘 복구를 해서 원래 상태대로 보여주면 웃고 있어요. 네. 그럼 5천 명이 말과 사람이 다 갑옷을 입으면서 말이 웃고 나가면 대단한 군대죠. 그잖아요. 그게 우리 전쟁의 철학이 아닐까. 고구려만의 어떤 장엄함과 여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드라마에서 재현되죠, 사실은. 근데 뭐 장군만 몇 명 입어요. 말도 굉장히 불성실한 갑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갑옷 하나하나가 그렇게 돼 있어서 학생들이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럼 5천 명이 입었던 갑옷과 5천 명의 말이 입었던 갑옷을 하면 10,000개잖아요. 10,000벌인데 그걸 어떻게 다 보관해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까 찜그릇처럼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벗어놓으면 이렇게 납작하게 내려앉죠. 그리고 다시 입으려고 이렇게 들면 완전한 체형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면은 실크나 면을 여러 겹 댑니다. 흡습률을 높이고 또 그것 자체로도 실크가 여러 겹이거나 그 누빈 게 들어가면 또 그 방어 효과를 좀 갖거든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가벼워요. 뭐 사극 드라마를 할 때 그 방송사에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말갑옷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드라마를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는 없다. 이건 동북공정에 위배되는 거다. 오히려 역사 왜곡을 도와주는 드라마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말갑옷을 또 만들었는데 너무 우습게 만들었고 장군만 또 입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양을 하고 그 일을 그만둔 적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한 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목갑옷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 별도예요. 그것도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신축성이 있어요. 투구도 마찬가지고요. 투구도 조각조각. 그 고구려 유적들에서 출토된 투구를 보면 조각조각 긴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병사가 목을 움직였을 때 이 목갑옷하고 같이 신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이나 창이나 해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철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만의 그 이웃나라와 달리 특이한 그 무기가 이렇게 뭐 무슨 나무처럼 된 갈고리처럼 생긴 그런 무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에서. 말까지 갑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게 마면갑, 말 얼굴을 덮은 갑옷인데 실제 출토품을 복원하면 웃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이 지금처럼 서양 말이 아니에요. 제주도나 몽골에 가서 보시는 조랑말이기 때문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 기마인하고 말이 혼연일체가 된 듯한 모습인데 그 몸이 딱 붙어서 서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잘 이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자 아시죠? 발걸이요. 그게 북방 지역보다 우리가 몇 세기 앞섭니다. 근데 말 타시는 분들은 등자 유무에 따라서 훨씬 말과 어떤 소통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등자가 있었던 것을 평양 역사박물관에
철로 만든 이런 그 말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한 벌에서 그 신발이에요. 신발의 가죽은 다 썩었겠지만 신발 바닥을 요즘 그 축구화 스파이크화 있죠. 그걸 신고 뛰면 더 잘 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철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말이 갑옷을 입지 않았을 때 그 공격의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이 병사가 신발까지 이런 바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고구려 군사의 갑옷의 한 그 완전한 한 벌입니다. 대단하죠. 저 신발이 만약에 말이 사망했을 때 병사가 이 그 공격의 무기도 되지만 빨리 뛰어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서 무거운데 말이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드라마에서 이런 게 재현되면 학생들이 훨씬 더 고구려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는 도낭벽화에 있는 북방, 우리에게 영향을 받은 북방의 완전한 갑옷은 그래서 늦게 나옵니다. 갑옷인데 이 통으로 다 이렇게 막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사도 가슴 부분에만 어떻게 좀 가렸지 실제로 올바로 된 갑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재현하면 웃어요. 가야도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릉에서는 그 금관만 나온 게 아니고요. 금으로 된 등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건 마선구묘인데 이게 소수리망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서 금관 조각하고 금동을 입힌 갑옷 조가리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당시 어떤 갑옷을 입었나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건 그냥 헝겊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가죽 갑옷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원래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위에만 가죽 갑옷이고 가슴만 철판을 댄 겁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실크로드가 전개되는 지역의 유적에서 나온 건데 히랍이나 로마의 군대의 그 옷과 비슷하죠. 그리고 목갑옷이 전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몽천토성에서 출토된 한 벌의 백제 초기의 뼈갑옷 조각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아까 백제가 중국 그 동부 연안 지역을 342년간 지배했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을 가면 백제의 지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백제가 갑옷 종류가 제일 많아요. 그 명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금보다 더 빛나고 화려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백제에서 당나라에 명관계를 예물로 보내면 중국의 황제가 그거를 입고 너무 좋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갑, 이게 철로 만든 얇은 조각으로 된 갑옷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금갑이라고 그러는데 황동으로 만든 갑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개, 그 아주 금속 중에서 굉장히 그 우수한 그런 그 석하고 그 철을 섞어서 그렇게 합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금유계라고 금칠을 한 갑옷이 있대요. 근데 그 이게 성호사설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제주도인지 완도인지 알 수 없지만 6월 달에 황칠수라는 그 나무가 거기 많았는데 그 고로쇠 뭐 물을 저희가 받아서 먹듯이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금칠이 나온대요. 6월 달에.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서 그렇게 뭐 갖다가 사용하려고 애썼던 그 칠이라고 그러는데 그 액을 그 철 갑옷이나 가죽 갑옷에 바르면 황금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근데 그게 지금 완도인지 제주도인지는 이게 성호사설에서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황칠수라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했더니 방청객에서요. 아니래요. 완도에서 봤대요. 그걸 보러 그분이 완도를 여러 번 갔는데 한 그루가 딱 있답니다. 예, 그것도 식민지 시절에 많이 훼손돼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한 그루가 남아 있어서 금치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완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런 갑옷이 없다면 백제가 그렇게 원활한 해양 진출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가야 갑옷이 일본에 준 영향, 당연히 일본에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가야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갑옷이 일본에서 동일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라는 한해 진안 지역에서 건국됐고 가야는 변안 지역에서 건국됐으니까 신라와 가야가 고조선에 속했던 한해 사회 수준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으니까 같은 모양의 갑옷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나온 투구를 보면 전부 조각조각 그 긴 네모 모양의 철편을 이은 그런 투구입니다. 이거는 고구려의 고이산성에서 나온 투구인데 역시 이렇게 움직일 때 신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가야 지역에서 나온 투구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조각을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연결점에는 하나같이 전부 고조선의 장식, 단추, 양식을 조금씩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갑옷을 한번 보시죠. 가야 갑옷의 그 목갑옷, 이게 이제 녹이 나서 그런데 부분이 다 이어지고 여기가 이제 목 뒷부분이고 여기가 앞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갑옷에 대한 연구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는가? 당연히 우리나라 갑옷에 대한 건 이렇게 실증적인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화면 보면요. 일본의 모든 갑옷 기술을 우리가 다 그거를 전래해 준 그런 그 상황인데 일본 학자들은 오히려 자기네 그 갑옷 기술이 중국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은 또 한반도의 갑옷 기술은 문명이 그 자기네서부터 왔고 일본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또 영향을 줬다고 그러고요. 전부 다 자기네 나라 이익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또 전부 다가 그게 맞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출토된 갑옷은 그 한반도에서부터의 수입품이거나 우리가 그건 외열도라 그래야 되겠죠. 그 당시는 외에 건너가면서 그곳에 전달했던 그런 물건들이 지금 출토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동기는 합금 기술이 그 아연을 많이 넣어요. 그런데 중국은 상나라 때까지 아연이 별로 합금에 사용이 되지 않고 그 성분들이 그 외에도 뭐 비소, 안티문, 비스무트, 코발트 뭐 제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화학적인 성분을 그 장신구는 광택이 많이 나게 또 칼은 무르지 않게 또 그다음에 갑옷은 좀 가볍게 그 합금 기술을 굉장히 그 적절하게 활용한 그 모습이 과학적인 그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의 전 지역에서 보이는 이 갑옷의 재료와 성분 분석 또 모양을 우리가 보더라도 첫째는 동질성이 확인되고요. 또 이러한 동질성은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지는 고조선 문화의 어떤 토착 문화로서 황하 유역이나 시베리아 문화하고는 완전히 그 차별화되는 그런 그 정리를 저희가 할 수가 있고 또 갑옷만 주목하더라도 고조선 시기에 우리 민족은 독자적인 그런 성격의 문화권을 형성했던 사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갑옷은 모두 고조선 문화에서
확산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류 열풍은 동아시아 지역 문화 발전에 갑옷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학계의 관행은 삼국시대를 상한선으로 두고 문헌 자료의 한계와 실증주의 논리를 들어 상고사 서술을 외면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유물로서 그 실증성을 증명해주는 복식문화 연구를 통해 상고사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복식사뿐 아니라 주거양식, 전통 놀이문화, 묘제, 종교의식 등 다양한 문화 양식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위상은 올바르게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박선희 교수님을 모시고 2강에 걸쳐 고대 한민족 복식 문화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문화 특강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